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서도 유대인답게 살고 유대인을 옹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세대에 걸쳐 미국 유대인들은 할리우드와 연극계에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그 플랫폼을 이용해 유대인 공동체의 대의를 옹호하거나 유대인의 삶을 비극의 배경이나 완전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무엇이 아니라 축하받고 정상적으로 여겨져야 할 것으로 설명하거나 강조하는데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 그리고 그 여파로 반유대주의가 주류가 되면서 유대인의 존재가 지워지고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출신 유대인 예술가는 이를 되돌리려 노력합니다. 이번 주 Think Twice에서 배우, 예술가, 팟캐스터 자나 플랫과 오늘날 유대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세기 넘게 미국 대중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리우드를 어느 정도 창조했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 중이나 그 뒤를 이은 이들 중에서 유대인의 삶을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대중화하는데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리우드는 성공한 유대인들이 완전히 동화되고자 하는 충동을 반영했지만 그렇지 않거나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삶의 의미 있는 일부로 간직하고자 했던 이들을 사라져야 할 사람들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특수성에서 물러섰던 것은 미국 좌파가 비판적 인종이론, 교차성, 정착민 식민주의와 같은 유해한 좌파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백인 억압자로 시오니즘을 인종차별적 파시즘의 한 형태로 잘못 규정한 것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팔레스타인 아랍 테러리스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공격과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급증한 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혐오의 전례 없는 증가나 10월 7일의 잔혹 행위에 대한 분노조차 예술계, 심지어 가장 저명한 유대인들로부터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에는 예외가 있으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외 중 한 분입니다. 조나 플랫은 브로드웨이, 영화, 텔레비전에서의 출연으로 잘 알려진 배우이자 가수, 작가,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입니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그의 주된 프로젝트는 팟캐스트 Being Jewish with Jonah Platt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프로듀서이자 유대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버지와 저명한 유대인 활동가이자 자선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유대인 삶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더 큰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나 플랫,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7일 이후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작 예술계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때 말이죠. 저는 당신의 주장 중 두 번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들이 음원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에는 저처럼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과 카메라 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때 정말 나서준 할리우드에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마카비 유대인 전사들의 공로를 절대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이 순간은 분명히 제 인생에서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유대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부심과 함께 당당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걸 할지 말지 의식적으로 고민한 것도 아니었고 혹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10월 7일에 그 누구도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움츠러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나서야 할 때 나섰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마크 큐반이 꿈을 따르지 말고 당신의 노력을 따라가라고 한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았고 저의 노력도 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에너지와 시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 후에 10월 7일 직후 저는 제 적극적인 유대인 옹호 활동에 정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Being Jewish가 탄생했습니다. 제 핵심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 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Think Twice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Think Twice 외에도 제가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뉴스와 분석을 나누는 Jonathan Tobin Daily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어떤 플랫폼이든 JNS 채널에서 Jonathan Tobin Daily라는 이름으로 데일리 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내왔고 매우 칭찬할 만한 일들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특히 처음 몇 주 몇 달, 첫 해,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독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좋아하는 예술가나 운동선수에 대해 그들의 사생활이나 신념에 대해 덜 알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 그런 걸 알게 된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몰라도 되죠. 예를 들어 어릴 때 존경한 스포츠 스타가 사실 주정뱅이였다든지요. 아니면 정말 끔찍하거나 듣기에도 충격적인 생각을 했었다든지요. 예술과 예술가를 분리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하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흔들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930년대 후반 헐리우드의 유대인들에 대해 읽었던 것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예술의 역사에 대해 좀 더 묻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위대한 작가 벤 헥트에 대해 읽었던 게 기억나요. 그는 할리우드에서 글을 쓴 사람들 중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죠. 그런 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는 원래 그렇게 적극적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우연히 역사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쓴 것처럼 내 부족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정말 화가 났다고 썼죠. 저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당신도 비슷하다게 느꼈나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정말 뚜렷하게 보이게 된 것은 10월 7일 이후 할리우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몇 가지 다른 부류가 있죠. 제 생각에 좌절감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바로 상호적인 반응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다른 여러 집단들이 연대와 지지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할리우드는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를 위해 항상 함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대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었죠. 그게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가 날 필요로 할 때는 내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는 전혀 곁에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재가 정말 깊이 느껴졌고
업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어요. 저에게 가장 답답했던 사람들은 꼭 이스라엘 국기를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10월 둘째 주에 인지를 석방하라는 편지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관여할 수 없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저는 그런 거 이해할 수 없고 제 생각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저희가 알게 된 건 기본적으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연관이나 참여 수준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10월 7일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연관이나 참여를 했는지가 10월 7일 이후에 할 반응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리우드 사람들의 반응처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위해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유대인 인물들을 주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날에도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날에 갑자기 입을 열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면죄부는 아니지만 뭘 기대했겠어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신앙을 멀리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유대인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교 신앙을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10월 7일에 나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분 좋게 놀랬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정말 유대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예전에도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사람들이 계속 조용히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답답함을 느껴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떤 홍보상의 민감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를 답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할리우드 전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두가 저를 실망시킨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좋아하는 배우가 사실은 주정뱅이일 수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실망하게 마련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잘 알던 사람들에게 실망해요. 당신은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줬잖아요. 이제는 당신 공동체 사람들 얘기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갈라 행사도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답답했어요. 네, 비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인기 없는 데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제 소위 세련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는 데이가 되었고 그래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술 분야,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한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죠. 하지만 저는 또 당신이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했던 제니퍼 굿윈 같은 사람에게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10월 7일 이후로 유대인 정체성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당신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이스라엘을 지지한 사람에 대한 유대인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실제 상황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특정 브랜드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업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든지에 대해 시끄럽고 노골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 나는 운동화를 팔려고 하는데 이 운동화 사라는 거 말고 다른 얘기를 꺼내는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노우 화이트를 연기한 여배우처럼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알다시피 그녀는 아마도 어차피 망할 영화의 흥행 실패를 책임졌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알다시피 좌파 쪽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제가 뭐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논란이 되는 이슈를 선택해서 그 논란을 상업적인 프로젝트에 끌어들인다면 사람들은 그런 논란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이해돼요.
어쨌든 뭔가 팔려는 거니까요. 그건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운동화나 뭐든지 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나는 이스라엘의 큰 지지자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고용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는 건 누군가가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서 네, 저는 친이스라엘 유대인 중 한 명입니다 라고 하면 사업 전반에서 동료들이 모두 좋아, 훌륭해, 함께 무엇을 만들까? 라고 말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만들고 탈고 이야기해야 할 프로젝트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튜디오 임원부터 프로듀서, 작가, 배우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7일 이전과는 달리 10월 7일 이후에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큰 중대성과 긴박감을 느끼며 훨씬 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알려지고 제작되기 어렵긴 하지만 블랙리스트 같은 성격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싫어해서 당신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적임자를 찾아서 이 유대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시리즈 Nobody Wants This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헐리우드에서 우리가 모두 시도해야 할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죠. 로맨틱 코미디로 현대적이고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놀라워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더 어려워지는 건 크리스틴 벨과 아담 브로디 같은 배우가 당신의 쇼에 출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땐 훨씬 더 힘들 수 있죠. 아마 그 사람이 유대인 관련 프로젝트를 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찾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혹은 당신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너무 유대인스럽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단순히 중요한 유대인 이야기라는 점을 넘어서서 오락물로서 보편적인 매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로의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걸 제작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중관객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구상에 있는 1,500만 명의 유대인만을 위해 만든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영화를 봐야 겨우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하고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참고로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말하고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유대인답다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들이야말로 집중해야 할 대상이고 실제로는 뒤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업계입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할리우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예전보다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저는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고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할리우드와 영화 산업 그리고 이후 텔레비전 산업의 형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비록 할리우드 박물관이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건 일단 제쳐두죠. 하지만 유대인 삶을 이방인이나 희생자 혹은 동화되기를 열망하는 집단으로 그리는 것 외에는 헐리우드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데 별로 편안함이나 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반유대주의자들은 항상 헐리우드를 유대인 기관으로 묘사하고 싶어 했지만 헐리우드 황금기 시절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거나 심지어 옹호하는 역할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벤 핵이 1930년대에 발견했던 것처럼요. 분명히 2020년대의 할리우드는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이 10월 7일 사건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에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요인 외에도 진정성 있는 유대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대한 어떤 망설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1930년대 스튜디오 수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화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유대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망설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모든 부분을 다 짚으셨어요. 제 생각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1930년대부터 이어진 일종의 정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대에도 그랬고 저는 사실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해요. 당시 스튜디오 대표들이 수미얼 골드피쉬에서 세뮤얼 골드윈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게 끔찍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동유럽에서 이곳으로 왔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우리는 이 미국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고전 할리우드는 정말 유대인들의 스토리텔링과 도덕성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진 않았죠. 또한 유대인 배우들도 많았죠. 여기저기 있었지만 유대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은 유대인이 아닌 역할을 맡았죠. 예를 들어 폴 무니처럼요. 그는 실제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연기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덜 드러내야 하고 우리는 그냥 미국인일 뿐이라는 그 감정의 잔재 효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고 그게 일종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약 우리가 너무 노골적이면 어떡하냐는 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두려움이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걸 통제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저걸 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뭔가 이득이라도 얻는 게 낫죠. 사실 저는 이 똑같은 대화를 제 팟캐스트에서 제이슨 알렉산더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거든요. 그는 나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무도 의문 제기 안 했던 것 같고 많은 부분이 그냥 물려받은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그걸 통제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권력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쓰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건 좋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할리우드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유대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 프로젝트나 유대인 우선순위, 유대인 목소리를 이끌고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역할이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한두 세대만 지나면 그들의 가족이 유대인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할리우드의 많은 유대인들이고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막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인구 통계학자들이 무종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 LA에서는 그 비율이 40%나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비슷한 비율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맥락에서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우선순위를 업계 내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알다시피 현대 유대인에 대한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는 신시아 오직이 말한 보편주의는 유대인에게는 일종의 편협주의다라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당신과 함께 탐구해보고 싶어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유대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유대 문명의 그런 측면이 대부분의 미국 유대인들이 우리 대부분이 자유주의적 정치와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장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미국 등지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업적의 토대였지만 동시에 방어가 필요할 때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했어요. 특히 예술계에서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가장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의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 국가가 포위되고 단순한 비판뿐만 아니라 피해 비방과 정당성 부정에 시달릴 때 유대인들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도 다른 집단이 스스로를 위해 나서는 방식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술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
글쎄요, 많은 청중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인가요? 그건 정말 예리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답은 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미국적인 유대교의 색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티쿤 올람과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유대교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유대교의 중요한 측면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던 모든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활기찬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방식 때문입니다. 제 말은 유대교 예배와 경전 전체에서 100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주요 계명 중 하나가 바로 이방인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적을 돌보고 이런 식으로 남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단지 그 한 가지 가치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의 모든 정의가 사회 정의라면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속한 대상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사회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 키파만 얹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제이슨 알렉산더와 함께한 당신의 에피소드를 봤어요. 그는 정말 훌륭해요. 그는 정말 재능이 많고 그의 경력 내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정말 앞장서 왔죠. 하지만 그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망설였다고 말했을 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인질이 된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알다시피 10월 7일 이후 초반에 하지만 그는 아이들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피해자들만 말하고 팔레스타인 피해자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이해하지만 사실 상대편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그가 그런 감정을 드러낸 유일한 게스트는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마 그들 스스로도 거의 의심하지 않는 정말로 공유하고 싶은 본능 같은 거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자기 편만 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만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큰일이죠. 맞아요. 누군가 제가 어떤 한 집단에만 더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리고 제 말은 인생에서 가족을 우선시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조건이 같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제로섬 게임도 아니에요. 인질 한 명을 위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엔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당신이 당신의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믿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누구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집단도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공격받고 있는데 다른 집단도 신경 써야 하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들을 충분히 대변했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공격하면 나는 내 집단을 위해 맞설 거야.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둘 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로섬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양분된 문화에 살고 있어요. 저는 모든 유대인 가족이 모든 미국인 가족처럼 정치뿐만 아니라 10월 7일 이후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도 분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공개적이고 유명하며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는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형제 벤은 이스라엘에 대해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과는 매우 다른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왔죠. 그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우리 모두 가족이 있고 추수감사절이나 유월절 같은 때가 되면 정치적 휴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정치적 휴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침묵도 논쟁만큼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질문들은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어서 조나단 거의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건 유대인다운 방식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뭐랄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나 차이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관계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소통한다는 의미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에 대해 오해를 풀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이건 우리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당신이고 저는 저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제 쇼에서 이런 깊고 긴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대화들은 깊고 길어야 해요. 제가 말하는 이런 종류의 관계는 가끔 트위터에서 멘션하는 예전 대학 룸메이트와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 기준은 항상 이래요. 만약 이 사람과 저녁을 먹으러 만나는 이유가 이스라엘 문제나 그런 걸로 논쟁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굳이 지키려고 애써야 할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냥 가서 만나고 함께 하세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세요. 서로가 어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전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끝내고 나면 꼭 서로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대화로 누군가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알겠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도 완전히 미친 괴물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들도 제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집단 학살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단지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제 각자 삶을 살면 되고 원하면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아니까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즐기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더 이상 숨겨진 궁금증이나 긴장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 일에 대해 진짜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감정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는 사람과 큰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알다시피 삶을 치유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건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알다시피 아주 파괴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고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으며 당신에 대해 끔찍한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알다시피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양쪽 모두가 그 관계를 원할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저나 당신, 많은 유대인들이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은 경우가 많아요. 절친한 친구가 단지 너 이스라엘을 지지할 거야? 그럼 너랑 끝이야 라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로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끔찍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잠을 잘 수 있든 없든 그걸 감당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바라건대 여러분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논쟁이나 내용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시하는 상황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지키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아시다시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피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 이후에 트럼프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정치 말고도 다툴 필만한 더 나은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런 현상이 모든 문제까지 번져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스라엘이 문화에서 이렇게 중심적인 이슈가 된 이후로 제 생각에는 이런 현상이 사람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자신이 속한 편과의 연대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의견 차이로 화를 내지 않는다면 네, 그건 거짓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소셜미디어고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가상현실이거나 거짓된 현실이죠. 네, 제 말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생각이나 2016년 이후로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 정말 끔찍한 무례함을 본격화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말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대로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정말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고 TV나 정치, 소셜미디어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없지 않아요. 다만 많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물론 의식하지 못한 채 굳이 내가 거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뭔가를 읽고 그게 맞다고 가정한 채 아무런 비판적 사고도 없이 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아니야, 여기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요. 우리는 서로 예의를 갖추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를 찾습니다. 마치 한 상 가득 차려진 식사에서 메인 요리, 디저트, 에피타이저에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찬에 있는 완두콩 하나에만 의견이 다르지만 식사 전체를 그 완두콩 이야기로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완두콩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셈이고 사실 우리는 더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요. 그냥 흐름에 맡기고 모든 것이 결국 증오에 찬 언사와 분열, 양극화로 치닫게 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이 서로 분열되고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도 정한 적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게 요즘 문화의 흐름이긴 하죠. 알아요. 예전에 제 오랜 친구 J.J. 골드버그와 토론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포워드의 편집장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좌우 토론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가 오랜 친구로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북미 곳곳을 돌며 토론했고 라피 wolf가 계셨던 예를 쇼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우리가 받았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갈라놓는 것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곤 했어요. 하지만 종종 관객들의 반응은 당신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의견이 다르지 않네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정말 듣고 계셨나요?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우리는 계속 의견이 달랐지만 그들은 말투에 반응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죠.
때로는 서로를 놀리기도 했지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진짜로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던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사용법을 잊고 있는 근육일 뿐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그 근육이 약해지도록 허락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근육을 사용하라고 독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나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제 말은 정말 긍정적인 경험이거든요.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유대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런 토론의 수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좋은 토론을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데로혼과 데보라 립스타트의 토론을 시청했다고 생각했어요. 사피르 토론도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상 예전보다 그런 토론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든 일에 너무 화를 내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그게 말이죠.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가족 간의 의견 충돌에 있어서 관계와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로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요? 당신은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만약 우리가 오직 포용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모두가 선을 긋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단지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주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저는 선이 그어진다 해도,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선이 어디에나 있다 해도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빠져나갈 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상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면 언제든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점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선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인 단체 환경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몇몇 유대인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 단체 내에서 반시온주의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선을 긋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의 번영이나 유대교의 특정 측면 혹은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명인 유대인 단체라면 선을 긋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인들의 고국 존재에 반대한다면 이 단체는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더 맞는 곳에서 일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에 오세요. 여기서 꼭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 선은 반드시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의 시나고그 안에서도 알다시피 그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선을 그을 겁니다. 알다시피 만약 제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매주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나고그에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런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당신이 불편하든 떠날지 말지 스스로 선을 그을 겁니다. 해당은 당신에게 떠나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고 제 가치관과 다릅니다. 당신도 기준을 세울 겁니다.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이곳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저에겐 그게 태도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여기가 당신을 위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은 유대인들처럼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쉽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유대인 국가의 파괴,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의 절반이 살고 있는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토론할 의향이 있지만 그 문제만큼은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점은 특히 젊은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는 이런 공간들 안에서 충분한 여지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이분법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당신이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쪽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분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이거나 전혀 아닌 식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랍비와 내가 완전히 같은 입장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떠나야 하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특히 젊은 세대가 반이스라엘적인 모든 소음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셜미디어에도 넘쳐나고 학교에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와서 틀릴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지금 그들의 아이들과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고 똑같은 것들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이나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꽤 명확한 기준선인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죠. 정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해야 할 점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지구상 단 한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야체 사명 선언문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교육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위해 기금을 모으는 모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기는 당신을 위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베에리 키부츠를 위해 기금을 모아야 하는지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정말로 유일한 이슈인 것 같아. 국경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정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특히 10월 7일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지. 흥미롭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지난 30년간 이 논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존재 여부 논쟁의 일부였기 때문이야. 나는 그게 지금 유일한 쟁점이라 생각해. 왜냐하면 내 생각에 오랫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치에 대해 매우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건 미국 내 논의에도 반영됐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시온주의는 예전에는 논쟁거리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20년 전이나 30년 전 뉴욕타임스 사설면에서는 그런 논의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이고 논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고 지금까지의 일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뉴욕타임스 사례를 보면요. 그들이 반시온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증오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미 있는 지적 토론이나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 세기 소련에서 봤던 것처럼 명예훼손에 기반한 유대인 증오입니다. 혹은 시오니즘을 비빈 네타냐후 우익 정부의 통치 방식으로 잘못 정의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만약 우리가 손가락을 튕겨서 완전히 다른 정부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대화의 성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바뀔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논의되는 내용의 성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적어도 정착민 폭력을 허용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또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거나요. 적어도 현재 정부에 대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에 정부가 바뀐다면 담론의 수준에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저는 그 점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선출될 수 있는 정부 중에 그럴 만한 정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매우 분열되어 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나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결국 네타냐후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집권해 왔고 여러 번 선거에서 승리해 왔잖아요. 그건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반대편이 논쟁에서 어느 정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베넷이나 야이르 라피드가 아니라면 그들의 전쟁에 대한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퓰리처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들의 작가 명단이나 아이디어, 편집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번디에 관한 책에 서평을 쓴 사람이 누구였죠? 정말 이상한 서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선출될 수 있는 어떤 정부도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제가 처음에 했던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제게 또 다른 형태의 유대인 혐오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뉴욕 타임스 사설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대인 혐오의 한 형태입니다. 알다시피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논쟁하던 시절에는 앤서니 루이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이런 사람들로 대체된 거죠. 그래요. 그다지 좋지 않죠. 제 말은. 그게 그래요. 알다시피 반시온주의요. 우리는 이 특정한 형태의 유대인 혐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유대인 공동체로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저는 제가 처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시간과 자원을 교육에 쏟아왔습니다. 유대인 혐오가 곧 홀로코스트와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혐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유대인 혐오라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나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치가 아니라면 당신이 유대인 혐오자인지 아닌지 저는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데 시간, 돈, 자원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소련 러시아 내에서 유대인들 자신이 어떻게 자신들의 기관을 해체하는 데 동원되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익숙함도 그런 패턴 인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사회적 규범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혐오가 종종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화를 비롯한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에 영화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당신은 유대인 창작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 편지를 보내 당시 오스카상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셨죠. 허용성에 관해서 유대인들도 이 규정에서 언급된 과소대표된 집단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셨죠. 그 일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DEI는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백인 억압자로 취급하는데 이것이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된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억압자 계층으로 보고 진정한 피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제 흑인 친구들과 동료들이 DEI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문제 삼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든 걸 없애자고 말하는 걸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무슨 뜻이냐면 알다시피 반대로 그들이 DEI가 본질적으로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무기화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소수인 민족 중 하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DEI, 그러니까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 과정이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면 그 다양성과 포용성에 유대인을 하나의 민족적 소수 집단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유대인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그런 틀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인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적 내러티브를 통해 완전히 오해한다면,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유대인을 주로 부유하고 백인 유럽계 계층으로 잘못 분류하고 오해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세계 유대인 대다수가 백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조차도 잘못된 묘사입니다. 그게 정말 답답한 부분이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켤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어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요. 그리고 지금은 마치 갈라파고스 핀치새처럼 진화로 각 섬에서 다르게 발전한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부리가 길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견과류를 먹게 되었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무리에서 왔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우리 중 50% 이상이 살고 있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사람들 중에서는 다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사실들이에요. 만약 이런 사실들이 이해된다면 DEI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거예요. 그게 정말로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DEI 자체가 고칠 수 없거나 망가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에 대한 이해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것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동료 예술가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10월 7일 이후의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정말 큰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그게 더 쉬워서요. 제 말은 이 순간에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계속해서 저를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꼭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확성기로 유대인에 대해 외치고 유대인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대인을 위한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열정, 영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나서지 않고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특권 의식과 게으름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고개 숙이고 제 할 일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 대신 싸워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본성이에요. 30년대에도 그랬고 매번 그랬죠. 지금도 다시 보고 있지만 항상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움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가 놀라웠냐면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제가 놀란 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일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혹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해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혹은 제가 뭔가를 할 때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일인데 누군가는 와, 정말 용감하네요 라고 말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잠깐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당신에게 용감하게 보이는 이유는 당신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숨어서 살아가거나 후회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두려울 것 같거든요. 20년 후 나는 겁쟁이였구나 라고 돌아보는 게 더 두려워요. 아니면 제 책임을 회피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제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는 게 더 두려워요. 저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하루 24시간 진짜 제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제 자신으로 사는 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기분이 좋고 옳다고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이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에겐 전혀 용기를 내는 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오히려 무서운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은 후회를 느끼거나 제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가족을 실망시키거나 진실성이 필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공감해요. 당신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존경하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받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맞서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아이오와에 사는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10월 7일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카운티에 있는 10명의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 북클럽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게 저에게는 정말 놀랍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유대인연합회의 전국 청년 리더십 위원회 회원인데 이 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30대, 40대 유대인 400명 정도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그룹 동료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실제로 유대인 관련 직업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순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대인 삶을 지원하는 조직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으며 자신들의 공동체와 유대인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사실 어떤 위치에 있든 발언권이 큰 분들이든 작은 분들이든 모두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희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조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조나님 활동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팟캐스트를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나요? 질문 감사합니다. Being Jewish with Jonah Platt는 애플, 스포티파이, 아마존 등 주요 팟캐스트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Jewish Broadcast Service TV에서 목요일 밤 프라임 타임에 방송되고 주말 내내 재방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eingJewishpodcast.com에서 확인하세요. 저를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조나 플랫 또는 Being Jewish Podcast로 팔로우하세요. 네, 정말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매일 꼭 청취해 주세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플랫폼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거나 페이스북, X, JNS,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 중이시라면 꼭 JN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think twice @jns.org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